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5절 깊은 다층 퍼셉트론을 공부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딥러닝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 가지고 그 다층 퍼셉트론을 프로그래밍 해봤어요. 그리고 데이터로는 엠니스트하고 패션 엠니스트를 사용해 봤고요. 깊은 다층 퍼셉트론은 그 은닉층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더 깊게 만든 거고요. 깊은 다층 퍼셉트론은 딥러닝의 가장 그 단순한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딥러닝을 프로그래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구조는 앞에서 여러분이 다층 퍼셉트론을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아주 쉽죠. 입력층이 있고 맨 오른쪽에 출력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닉층 1, 은닉층 2, 은닉층 L-1개가 있어요. 그래서 층은 총 대문자 L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층에 있는 그 가중치를 우리가 U1, U2, UL이라고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장에서 배웠던 다층 퍼셉트로는 L이 2인 셈이죠. 그래서 U1, U2만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그 층과 층 사이에는 완전 연결이죠. 모든 노드 간에 그 엣지가 있는, 즉 가중치가 있는 구조고, 이런 구조를 이제 완전 연결 구조라고 그러고 영어로 fully connected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FC라고 하고요. 은닉층이 많아지면 가중치가 당연히 많아지는데, 예를 들면 그 은닉층 1, 은닉층 2의 그 노드 개수를 N1, N2라고 표기를 하면 모든 ni가 500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대문자 L이 5라면, 층이 5개라면,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요 D가 784가 되겠죠. 28바 28 맵이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까지 하면 785가 되고, 바로 오른쪽에 500개 노드가 있으니까 785 곱하기 500. 그 다음에는 그 501 곱하기 500. 뭐 이런 식으로 축이 있고, 마지막에는 501 곱하기 10 해서 그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숫자니까 이제 그 C가 불의 개수가 10이니까요. 그러면 114만 9천 개 가량의 가중치가 있죠. 정말 많은 거죠. 학습 알고리즘은 이 114만 9천 개, 9,010개의 가중치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집합, 테스트 집합을 높은 성능으로 마치는 그런 가중치 값을 알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그 헤비한 어려운 일이고요.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알고리즘은 그걸 잘 알아내고 있어요. 깊은 다층 퍼셉트 동작은 그 다층 퍼셉트론하고 아주 비슷해요. 단지 L이 1, 2까지만 있던 게 L이 1, 2, 대문자 L까지 있는 것만 다르고요. 그 우리 앞에서 다층 퍼셉트를 했던 것처럼 가령 2번 행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노드에 있는 노드로 들어오는 모든 가중치 1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 1 같은 경우는 이 1로 들어오는 가중치들이 다 있죠. 그게 지금 여기 첫 번째 행 U10, 11, 1n-1은 여기에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꼴이죠. 다층 퍼셉트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입력층으로 들어온 특징 벡터는 1에 x1, x2, xd인데 이것을 그 다른 층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서 G0, G1, Gn0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 노드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층 퍼셉트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교를 해보세요. 단지 요 L이 1, 2 두 개만 있던 게 1, 2, 3, 4 해가지고 그 대문자 L까지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그 행렬로 표기를 한 거고, 이것은 훈련 집합 전체 모든 샘플을 X라는 매트릭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 이것도
앞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함수 같은 경우는 딥러닝에서는 보통 그 앞에서는 레로 쓰고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쓰는데 여층, 여기층, 여기층 모든 응력층은 그 레로 함수를 적용을 하고 마지막에 출력층 여기는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요. 소프트맥스는 여러분 앞에서 공부했듯이 다 더하면 출력층 노드에서 나오는 모든 값을 다 더하면 1이라는 그런 좋은 특성이 있죠. 그래서 확률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도 비슷해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민스퀘어 내라고 가중치 규칙도 똑같고요. 전방 계산을 하고 오차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오류 역전파를 하고 전에는 U1, U2 두 개만 있었으니까 U2 갱신하고 그 다음 U1 갱신하고 딱 끝이었는데 이제는 깊어졌기 때문에 UL 갱신하고 UL-2 갱신하고 UL-2 갱신하고 계속 가다가 U2 갱신하고 U1 갱신하고 이런 방식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깊은 다층 퍼셉트론, 그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접한 그 딥러닝 모델을 공부했는데, 그걸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봅시다. 텐서플로우로요. 아주 비슷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머릿속에 디자인 패턴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는 그대로고, 어디는 바뀔 건지, 이제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처리하는 순서가 있죠. 데이터 읽어드리고, 모델을 생성을 하고, 모델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 학습을 하고, 학습을 마치면 그 성능을 측정하고, 뭐 이런 순서였죠. 그러면 다층 퍼셉트론이 이제 깊은 다층 퍼셉트론이 됐는데, 은닉층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인 어디가 달라질까요? 데이터 읽어드리는 거 엠리스트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같겠죠. 뭐 다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앞에서 본 거하고 같아요. 엠리스트 읽고 로드 데이터 한 다음에 변환하고 똑같아요. 또 그냥 가져다 쓰면 되고 이전 것을. 그 다음에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모델스, 레이어스, 옵티마이저에서 시퀀셜, 댄스, 아담을 불러왔었죠. 똑같아요. 달라지는 것은 이제 신경망 구조는 달라지죠. 왜? 은닉층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앞에 걸 먼저 보면 앞에는 은닉층 하나뿐이니까 인풋층의 노드 개수, 히든층의 노드 개수, 출력층의 노드 개수를 784, 1024, 15로 설정을 하고 시퀀셜 모델을 만들고 add dense 이렇게 했죠. 두 번 딱 하면 돼요. 층이 두 개 딱 만들어야죠. 그러고 이제 컴파일하고 피트하고 이벨리에이트하고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인풋층 784, 그 다음에 히든층을 우리가 5개를, 아니 4개를 만듭시다. 그래서 총 층을 5개, L을 5로 봅시다. 그러면 히든 1, 히든 2, 히든 3, 히든 4 해가지고 4개의 그 은닉층이 있고 노드 개수를 1024, 512, 512, 512로 합시다. 출력층은 당연히 10개고요. 그러면 전하고 똑같아요. 시퀀셜에서 MLP라는 모델 객체를 만들고 애드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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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댄스. 애드댄스를 2번만 하던 다층 퍼셉트로는 이제 5번 하는 깊은 다층 퍼셉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풋 쉐이프 지정하고 유닛 지정하고 그 다음 층부터는 유닛만 이렇게 쭉 지정해 가면 되고요. 액티베이션 저는 똑같은 거 썼네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똑같은 거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로스는 민스퀘어 내라 쓰고 옵티마이저 아담 쓰고 그다음 PT에서 그 훈련 데이터 주고 배치 사이즈 128, F복 30에서 실제
학습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트해서 정확률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정확률 곡선 손실함수 곡선 똑같아요. 달라진 것은 여기 회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달라지죠. 층이 늘어난 것뿐이에요. 근데 실제 실행을 시키고 학습을 해보면 97.90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 5-7의 다층 퍼셉트론에 비해서 한 0.26%가 향상이 됐다.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 모델을 프로그래밍을 이제 최초로 한번 해봤어요. 텐서플로우를 써서요. 자, 여러분은 딥러닝에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축하를 해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딥러닝에서 보통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배울 거예요. 먼저 이제 가중치 초기화를 이 책은 설명을 하는데 가중치 초기화하는 곳이 여기죠. 커널 이니셜라이즈에서 랜덤 유니폼 바이어스 이니셜라이즈 제로. 그래서 바이어스는 0으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가중치들은 이제 랜덤 유니폼으로 하는데 이 랜덤 유니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균일 분포에서 단수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똑같아요. 근데 그 우리가 사용한 이 댄스라는 함수, 이 댄스라는 그 층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죠. 이 함수의 API를 여러분 이제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케라스 댄스 치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케라스 공식 사이트인 keras.io에 접속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댄스라는 설명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따온 거예요. 거기 보면 커널 이니셜라이즈는 그로롯 유니폼으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바이어스 이니셜라이즈 제로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로롯 유니폼은 거의 한 10년 전 그 그로롯이라는 분이 잭비어 그로롯이라는 분이 발표한 논문에서 유래하는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데이터에서 그 랜덤 유니폼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케라스는 기본값으로 그로롯 유니폼을 설정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이 생략을 하면 그로롯 유니폼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금 27, 28 라인처럼 그 커널 이니셜라이즈를 완전히 생략을 해버리는 식으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얻는데 하나는 코드가 아주 짧아지고 간결해지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그로롤 유니폼, 아주 좋은 그로롤 유니폼을 쓰는 효과도 있으니까 성능도 향상이 돼요. 뭐 일석이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5.6절은 이제 딥러닝 학습 전략인데 딥러닝은 수식이 아주 깔끔해요. 아까 봤던 5.7식 뭐 이런 거 아주 깔끔하죠. 그 다음에 코드도 따라서 깔끔해요. 자, 보세요. 뭐 이런 식이죠. add tense, add tense, add tense, add tense, add tense에서 층을 그냥 5개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층에 노드 개수만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initialize 그냥 생략하면 그로울 유니폼을 쓰고요. activation 펑션 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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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H 이렇게 해요. 마지막은 마지막은 시그모이드를 써도 돼요. 이거는 탄H를 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층이 깊어지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 수학적으로는 아주 깔끔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이상적인 세계인 수학 세계를 벗어나 가지고 현실 세계로 들어오면 데이터가 그 한정이 돼 있고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여기서 이제 설명했거든요. 하나는 그레이디언트 소멸,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멸 문제, 그다음 과학적한 문제를 하는데 그레이디언트 소멸 문제는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보면 오차를 계산하고 이 오차에 따라서 우리 역전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UL을 갱신하고 UL-를 갱신하고 쭉 갱신해 나가는데 UL에서 미분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UL-1은 여기에서의 그레이디언트에다가 여기에서 미분한 값을 곱해서 구하거든요. 그 다음 UL-2의 그레이디언트는 L-1 여기에서의 그레이디언트에다가 여기서 미분한 값을 곱해서 해요. 이게 이제 미분의 아주 일반적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체인 룰이죠. 연쇄 법칙, 체인 룰이죠. 근데 이제 그레디언트가 작으면 계속 곱하니까 그 출력층 쪽에서는 갱신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입력층 쪽으로 그 역으로 전진을 하면서 점점 작아져 가지고 그 입력층 근방에서는 그 가중치에 갱신이 거의 안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훨씬 많이 에폭을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 GPU를 쓰든지 콜앱에서 이제 TPU를 쓰면 되는데 TPU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판을 놨는데 최근에 코랄 보드라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얘는 USB 포트에다 꼽아 쓰는데 USB 스틱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 여유가 되는 분은 이거 사가지고 USB 포트에다 꽂고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딥러닝이 활성화되면서 레로 함수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원래 이제 탄H나 시그모이드 펑션을 보통 그 예전에 많이 썼는데 딥러닝에서 이제 레로라는 함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레로라는 함수는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레로를 이제 표준적으로 쓰는데 탄H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그레디언트가 계속 그 곱하면서 작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탄H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근방에서는 변화율이 큰데 이게 점점 값이 커지면서 변화율이 아주 작아요. x가 1만 좀 변했을 때 y가 정말 미세하게 변한다는 거죠. 거의 0에 가깝게. 미분하면 실제로 이런 곡선을 얻는데 이게 한 4만 지나도 미분값이 변화율이 거의 0에 가깝잖아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설명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레로 함수를 쓰면 레로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수에서는 0, 양수에서는 이제 같은 값, x하고 같은 값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미분하면 그 음수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제로가 되고 양수에서는 x가 1 증가했을 때 y가 1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그 변화율이 1인 미분값 1인 이런 좋은 특성이 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소멸 문제가 완화가 된다. 레로 함수에서.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과잉적합 문제인데 과잉적합을 설명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그 분류 문제보다는 이제 회계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회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회계 문제는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분류 문제는 우리가 아이스처럼 그 부류가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에서 뭐 세 개가 있죠. 그래서 0, 1, 2 이렇게 표기를 하죠. 숫자도 0, 1, 2에서 이제 9까지 표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이산적인 그 레이블 값을 갖는 이런 경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분류 문제라고 그러고 회계 문제는 레이블이 연속값이에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을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십장에 가서 순환신경망에서 공부를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 내일의 비트코인 가격은 실수잖아요. 뭐 몇 점 얼마 소수가 소수점이 있는 거죠. 연속값이죠.
그래서 연속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우리가 회귀 문제 이렇게 불러요. 회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그 과잉적 값을 설명을 하면 특징은 딱 하나예요. 설명을 편하게 하려고 특징이 하나인 경우로 좀 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y가 값이 있는데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제 코사인 곡선에서 얻은 샘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20개의 샘플을 얻었어요. 근데 이 코사인 직선에서 약간 벗어난 것은 일부러 노이즈를 약간 이제 추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는 노이즈가 거의 제로고 이런 데이터도 그렇고 이런 점들이 이제 노이즈가 좀 많이 낀 애들이죠. 이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을 벗어난 기도죠. 자, 20개의 이런 그 샘플을 우리가 얻었다. 그래서 훈련 집합이 20개의 그 점으로 구성이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1차 다항식, 즉 직선이죠. 1차 다항식으로 얘를 모델링 해보면 오차가 최소인 게 지금 이 빨간 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에요, 모델. 오차가 엄청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오차가 여기서 이만큼이죠. 이만큼 오차죠. 직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샘플링을 해서 데이터를 얻은 원 함수는 코사인 함수인데 그런 것을 직선으로 모델링을 했으니까 오차 클 수밖에 없죠. 2차 다항식으로 오면 조금 나아져요. 이 빨간 선. 3차로 오면 조금 나아져요. 12차로 오면 꽤 완벽해요. 그래서 이 빨간 막 춤을 추듯이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이런 곡선이 됐는데 훈련 집합 입장에서는 얘도 거의 맞췄고 얘도 얘는 약간의 오차가 있네요. 한 이 정도의 오차가 있죠. 얘는 한 이 정도의 오차가 있고 대부분은 점을 제대로 지나가요. 훈련 집합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계학습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훈련 집합을 잘 마치는 게 아니라 학습을 마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잘 맞추는 거죠. 그 경우는 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x0 이 점에서 참값은 이 값인데 이 빨간 모델이 학습을 마친 빨간 모델이 예측하는 값이 이거죠. 엄청난 오차가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차이가 오차예요. 예측은 이렇게 했어요. 참값은 이건데 완전 엉터리죠. 자, 그러면 12차 곡선을 썼는데 용량이 아주 큰 용량 모델을 사용을 했고 훈련 집합에서 아주 거의 퍼펙트에 가깝게 하는데 왜 테스트 집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못하냐. 그래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냐 그러면 근본 원인은 우리가 너무 큰 용량을 쓴 거예요. 너무 큰 용량의 모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과잉적합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모델 용량보다 더 큰 용량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훈련 집합은 아주 잘 모델링을 하는데 새로운 데이터, 즉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서 일반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과잉적합, 오버피팅 이렇게 불러요. 과소적합은 우리 아까 이제 1차 방정식 썼을 때 모델이 너무 용량이 작은 놈을 썼을 때 우리가 이제 언더피팅, 과소적합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량이 적절한 놈이 무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용량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요런 거. 그래서 NI를 500이라고 그러면 114만 9천 개의 가중치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용량의 모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5장, 6장 그 진행을 하면서 이거보다 훨씬 큰 용량의 모델을 쓸 거예요. 딥러닝 그냥 필요한 대로 그 큰 모델을 써요. 대신에 이 모델이 날뛰지 않게 지금 날뛰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솟았다가 막 꺼졌다가 또 솟았다가 이러잖아요. 날뛰지 않게 우리가 규제를 해요. 규제를. 여러 가지 좋은 규제 기법들이 있어요. 자, 과잉적 합을 회피하는 가장 좋은 규제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양을 늘리는 거예요. 훈련집합을 늘려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은 20개의 샘플만 가진 아주 작은 훈련집합이었거든요. 30개로 늘린다? 그러면 이 날뛰던 곡선이 좀 나아져요. 근데 여전히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어요. 훈련집합 50개로 오면 많이 좋아졌어요. 얌전해졌죠. 그 다음 80개로 했더니 아주 보기 좋게 잘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늘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것은 비용이 들거든요. 특히 의료 같은 경우는 비용이 엄청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어떤 경우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나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씁니다. 그 기법들을 영어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고 이 책은 데이터 증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밝기를 약간 어둡게 한다든지 한 2, 3도 정도 약간 회전을 시킨다든지 또는 좌우 상하로 약간 이동시킨다든지 크기를 약간 줄인다든지 늘린다든지 원래 샘플이 이제 훼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데이터 증대도 규제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 가중치 감시라든지 드롭아웃이라든지 앙상블이라든지 얼리 스타핑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규제 기법들이 많고요. 우리 앞으로 차차차차 이제 사용을 해 나갈 겁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를 그냥 두면 날뜁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막 많이 갖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기아 상태로 죽어요. 그래서 정부는 각종 규제 기법을 도입을 하죠. 왜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세율을 달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으면 세율을 막 50%, 60% 해가지고 번 돈의 한 반절 정도를 회수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 세금 가지고 뭐 사유 인프라 같은 것도 구축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탈출할 수 있게 뭔가 여러 가지 제도를 쓰고 그러죠. 그거 말고도 뭐 몇 미터 이내에는 같은 업종의 가게를 못 들어서게 한다든지 또 대기업이 아주 작은 어떤 가게 같은 것들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규제 기법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풀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날뜁니다. 네. 딥러닝도 규제 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5.7절은 이제 손실함수인데 로스 펑션인데 이미 이제 우리가 MSE라는 민스퀘어드 에러라는 그런 손실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걸 사용을 해왔죠. 아주 훌륭해요. 그것은 수학이나 통계학자들이 뭐 100년 전, 200년 전부터 많이 사용해왔던 거예요. 그걸 이제 기계학습에 도입해서 쓰는 거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시험 점수하고 비교를 하면 점수가 낮은 학생, 50점, 60점 맞은 학생들은 뭐 F학점을 준다든지 막 낙방 같은 거 해가지고 벌점을 많이 부여를 하는 거죠.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90점 정도 맞은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또 무슨 뭐 약한 벌점 같은 걸 주죠. 뭐 A 플러스가 아니라 뭐 A 제로를 부여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50점 맞은 사람이나 90점 맞은 사람이 벌점이 비슷하면 공정성이 깨지고 공부 의욕이 꺾이죠. 그래서 이제 90점 맞은 학생도 50점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네. 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네. 이러다 보면 놀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험 점수라는 것은 그 점수에 따라서 벌점이 가혹하거나 또는 약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신경망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오차가 크면 갱신을 많이 해야 돼요. 가중치를. 그리고 오차가 작으면 조금만 갱신하는 거죠. 갱신을 하되 약하게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균 제곱 오차,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 평균 제곱 오차는 실제로 그 오차가 큰데도 그 그레이디언트가 그 그러니까 오차가 크거나 작거나 그레이디언트가 그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심지어 오차이가 더 커요. 오차가 더 큰데 그레디언트가 더 작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작으면 갱신을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해요. 결국은 학습이 느리거나 안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MSE는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안이 있냐? 대안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교차 엔트로피예요. 교차 엔트로피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엔트로피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엔트로피는 그 원래 화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무작위성, 불확실성을 뜻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크면 엔트로피가 커요. 그리고 화학에서는 그것을 수치로 그 계산을 해내요. 예를 들면 고체 같은 경우는 분자가 불확실성이 아주 낮죠. 그러니까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액체 불확실성이 고체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모양이 변하잖아요. 기체, 우리 공기 같은 것은 바람만 불면 휙 공기 분자들이 막그 날아다니죠. 불확실성이 아주 커요. 즉 기체는 엔트로피가 크고 액체는 좀 낮고 고체는 엔트로피가 아주 낮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 정보 이론에서도 이런 그 불확실성이 있느냐? 있어요. 셰논이 그 1900년대 초에 이런 발상을 해가지고 엔트로피라는 용어도 만들고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공식도 이렇게 5.9식처럼 만들고 이런 그 엔트로피를 다루는 이론을 정보 이론, 인포메이션 시오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론 체계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3장의 끝부분에 붙어있는 재미있는 인공지능 이야기에 셰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셰논은 아주 천재예요. 이 인공지능에도 아주 많은 공헌을 했는데 이 엔트로피 이론 지금 쓰이고 있어요. 교차 엔트로피. 또 그 로봇 센주가 이렇게 미로를 찾아 나가는 뭐 그런 논문도 썼고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도 그 당시 아주 그 옛날에 만들었고요. 또 하나 아주 그 큰 공헌이 이 컴퓨터를 만드는 이론 체계를 이분이 이제 정립을 했는데 이분이 살던 시기보다 한 100년 전에 부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때 부울 대수를 배웠는데 딱 그 사람이에요. 부울 대수는 그 변수가 0 아니면 1인, 참 아니면 거짓이고, 그 다음에 연산자도 O와 AND 뭐 이런 걸 갖는 그런 그 대수죠, 대수, 엘즈브라죠. 셰논이 그 부울이 이후 부울 대수를 만들 때는 수학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지 이게 실제로 어디 쓰일지를 잘 몰랐어요. 부울조차도. 한 100년이 지나서 셰논이 MIT에서 그 석사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전자회로를 이 부울대수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발상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걸 체계화한 게 그 셰논의 석사기 논문이고 어떤 분은 금세기 최고의 석사 논문이라고 칭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덧셈기 같은 게 이진수 덧셈기 같은 경우가
뭐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 익스크루시브 오화 게이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때 이 회로를 설계할 때 셰넌이 제안한 그런 이론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컴퓨터를 만드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 또 셰넌이에요. 자, 엔트로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자, 주사위 같은 경우는 그 6개의 눈이 있는데 그 모든 눈이 6분의 1 확률이에요. 공정한 주사위죠. 근데 찌그러진 주사위가 있어서 1이 면적이 더 크고 나머지는 면적이 작다 그러면 얘는 그 불확실성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찌그러진 주사위에서는 우리가 1의 면적이 더 넓다는 걸 알으니까 다음 나올 것이 1이다. 이렇게 하면 맞을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즉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죠. 불확실성이 줄었죠. 불확실성. 즉 엔트로피가 낮아져요. 찌그러진 주사위는 엔트로피가 낮아져요. 5.9식은 엔트로피를 측정하는 수식이에요. E1, E2, E6 해가지고 6개의 눈을 사건으로 바라보면 6개의 사건이 있어요. 주사위는. 그래서 이제 그놈을 E1, E2에서 E6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 PEI에다가 로그 PEI를 곱해서 그 6개 사건 각각에 대해서 다 더하면 돼요.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그 HX, 즉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자, 공정한 주사위 같은 경우는 6분의 1, 로그 6분의 1 이것을 6개를 더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1.7918이라는 값이 나와요. 즉 공정한 주사위의 엔트로피는 1.791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찌그러진 주사위는 어떠냐? 1.7918보다 작아지겠죠. 불확실성이 낮아졌으니까. 자, 이제 엔트로피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교차 엔트로피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교차 엔트로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그 측정한 함수예요. P라는 확률 분포, Q라는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둘이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해 주는데, PEI, 로그 QEI를 곱해가지고 그놈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주사위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공정해요. 그래서 하나를 그 P라고 그러고 하나를 Q라고 그러면 두 확률 분포는 똑같겠죠. 다 6분의 1, 얘도 다 6분의 1이에요. 6개의 사건이. 똑같아요. 확률 분포가. 그 경우는 요 5.10식에다 집어 넣어보면 1.7918이라는 교차 엔트로피 값을 얻게 돼요. 자, 공정한 주사위를 P라고 그러고 찌그러진 주사위를 Q라고 봅시다. 그리고 Q가 1은 2분의 1 확률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10분의 1 확률로 나타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P하고 Q의 교차 엔트로피를 구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2.0343이 돼요. 즉 P하고 Q가 다르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교차 엔트로피가 커지죠. 아주 단순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교차 엔트로피를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교차 엔트로피를 가지고 교차 엔트로피를 가지고 손실함수를 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P는 뭐고 Q는 뭐지? 어떻게 얘가 손실함수가 될 수가 있지?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앞에 걸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요 그림을 보면 되죠.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정답이에요. 레이블 벡터. 그래서 얘가 P인 셈이에요. P. 확률 분포로 얘를 확률 분포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망이 출력한 출력 벡터.
요게 이제 O라고 표기했는데 얘가 교차 엔트로피에서는 이제 Q에 해당되는 거죠. 좀 확률 분포 Q하고 확률 분포 Q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을 하는데 전에는 MSE 가지고 빼서 MSE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한다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로.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MSE가 가지고 있는 아까 같은 불합리성 이런 것들이 적어요. 적어요. 결국 학습이 더 빨리 되고 더 좋은 성능을 보장을 하고 대부분 데이터에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에서는 MSE보다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더 많이 써요. 어, 5.11씩이 실제 저건데 지금 보세요. 이게 이제 레이블 값이죠. 아까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Y1, Y2에서 Y10까지. 그 다음 이게 신경망 출력이죠. O1에서 O10까지. 그래서 Y1 로그 O1, Y2 로그 O2, Y3 로그 O3. 그것을 C 부류까지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게 바로 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1은 교차 엔트로피가 정말 합리성이 있는지를 어떤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요.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든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손실함수 이제 성능 비교 실험인데, 자 여러분이 keras.io에 가보면 로시스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거기서 이제 따온 거예요. 아주 많은 손실함수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스퀘어데라 우리가 써왔던 거예요. 이게 그거고 이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많이 쓸 거고요. 이거 보통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부류가 딱 두 개일 때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실함수를 지정하는 코딩 방식이 앞에서 해본 것처럼 모델.컴파일 한 다음에 로스는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 로스는 tf.keras.losses.categorical cross entropy 이렇게 좋고 또는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한 다음에 로스는 ls.categorical cross entropy 해도 좋고 뭐 편한 방식을 쓰면 돼요. 자, 5.7.3절에 있는 5.10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이것은 엠리스트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면 엠리스트를 사용하고 평균 재고보차하고 교차 엔트로피를 성능을 비교를 할 거예요. 데이터 읽어드리고 신경은 구조 전하고 똑같고 모델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시퀀셜에서 DMLP, MSE라는 걸 만들고 애드댄스에서 쭉 쌓고 컴파일에서 로스를 민스퀘어드 에러를 쓰고 PT에서 학습을 하고 자, 두 번째 모델입니다. 시퀀셜에서 DMLP-C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 애드댄스하고 컴파일할 때 로스를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주고요. 그 다음 얘도 피틀에서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 있는 것을 이것을 이제 실행이 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DMLP MSE라는 모델하고 DMLP CE라는 모델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것은 민 스퀘어드 에러를 손실함수로 쓰고 두 번째 것은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손실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 학습도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벨루에이트에서 정확률 구하고 이벨루에이트 정확률 구하고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실행을 해보면 평균 재고보차 MSE는 98.089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는 98.24에서 한 0.15%가 우수하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래프에 4개의 곡선이 있는데 지금 하늘색과 주황색이 MSE의 트레인 데이터, 베리데이션 데이터고 그 다음에
녹색하고 빨간색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트레인 데이터하고 베리데이션 데이터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그 미세하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MSE보다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 그 아주 중요한 걸 공부를 했고, 여러분이 이제 딥러닝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 딥러닝 모델도 깊은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모델을 공부를 했고, 실제로 텐서플로우로 구현도 해봤고, 그리고 손실함수도 그 MSE도 써보고, 크로스 엔트로피도 써보고, 성능 비교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초기 값을 그 설정하는 그루롯 이니셜라이저라는 것도 사용을 해봤고,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공부를 하는데, 옵티마이저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성능이 뛰어난 애들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이미 써버렸어요. 잘하는 보면 아담이라는 걸 썼었죠. 그럼 도대체 아담이라는 것은 뭐 어떤 원리에서 그 성능이 좋아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